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이라는 이 교재 강의를 진행하게 될 해커스 송현남 강사입니다. 네. 아마 저희 쪽에서 다른 금융자격증 강의 보셨던 분들은 저를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요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 강의를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교재는 제가 2권을 진행을 할 거예요. 2권 중에서도 현금 흐름 확보와 세금 설계 파트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상품들과 관련돼서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에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이쪽 파트가 이제 저하고 진행할 부분들인데, 금융 상품을 이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들은요, 대부분 금융 상품의 구조가 어떠한지, 상품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들, 이런 개념들이 좀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나 고객에게 제안해야 될 포트폴리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교재는 저희는 이제 121페이지가 될 거고요. 네. 121페이지에 이제 금융상품을 활용한 현금 흐름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약간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핵심은 뭐였냐면 은퇴자금이에요. 그래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게 어떤 소리랑 조금 혼동될 수 있냐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금을 운용한다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은퇴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 아직 은퇴가 다가온 거예요, 안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은퇴가 다가오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고루 다루면서 그래도 은퇴자금을 써야 되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겠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은퇴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건 이 사람은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높은 상품들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은퇴자금 마련이냐, 은퇴자금을 운용하냐, 운용을 하는지 마련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하나 잡아두시고, 저희는 은퇴자금 마련과 관련돼서 조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은퇴자금 마련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실은 이제 전략이라는 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전에 60년대, 1960년대나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고요. 이제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재무 이론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을 측정하고 다양한 자산들을 섞으면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이러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눈을 뜨면서 90년대 초에 이제 최초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이 모던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들에서 가장 핵심은 이게 이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짰어요. 근데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최근이 되겠죠. 최근 따라오는 트렌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냐면, 수익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목표를 중요시해요. 고객의 목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됐죠? 그럼 이제 고객의 목표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의 목표들과 관련돼서 고객의 성향도 파악을 하고요. 그렇죠? 투자 위험과 관련되어진 감내도, 그렇죠? 위험을 얼마만큼이나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투자 위험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익률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고객의 목표는 안중에 없었어요. 어떤 상품이든 간에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최근 넘어와서는 이 전략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요, 고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성향 분석을 해서 고객의 성향을 5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크게 3가지만 보면은요, 매우 보수적이냐, 안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적이냐, 이제 뉴트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형과 뭐 위험 추구형의 중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격적이냐,
여기 이제 매우 공격적, 매우 보수적 이렇게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5단계 중에서 3단계 정도의 개념을 큰 틀에서 잡아두세요. 실제로 교재에서는 다 5단계로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 3단계로 좀 잡아두고, 자,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은 교재에 들어가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실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에 있으면서도 자격증을 이것저것 계속 취득을 했지만 여기저기에 퍼져 있던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내야 돼요, 이 자격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웠던 뭐 주식에 대한 내용, 저 자격에서 배웠던 채권에 대한 내용, 여기서 배웠던 고객 재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로 묶어야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큰 틀 안에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서 갈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먼저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정형 생각하자고 그랬죠. 금융상품을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안정형의 상품들은 채권을 포함한 현금 자산들, 이런 애들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채권에 대한 특징을 보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 뭐냐면요,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해요. 투자금을 납입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받냐면 권리 증서를 받아요. 이 권리 증서가 바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 배분 증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수익 배분 증권을 갖고 있는다면 채권에서 나와 있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데,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수익을 배분받는다면 배분 비율이 중요하겠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 수익 배분을 매달 줄 거냐, 3개월에 한 번씩 줄 거냐, 6개월에 한 번 줄 거냐, 만기에 모아서 한 번 줄 거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하여 달라지는 게 채권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채권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이런 채권 상품들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갖다가 지금 운용 전략을 짜겠다라고 했으니까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실은 공격적인 파트로 넘어가면 누구 볼 거냐면 주식이라던가 파생상품 볼 거거든요. 이제 매우 공격적이죠, 여기는. 주식 놓고 보면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정말 간단해요. 자, 언제 매수하냐면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언제 매도하냐? 고평가되면 매도해요. 고점 때리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평가, 고평가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채권의 가격은요, 여기 처음에 자금을 납입을 하면 채권 한 개당 가격을 10,000원이라고 잡았을 때요, 이 10,000원이 변하질 않아요. 끝까지 계속 10,000원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이걸 액면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식처럼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려면 이 액면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액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뭐만 움직이냐면 실은 채권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 시장 이자율이 움직여요. 시장 이자율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면 그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을 5% 주는 A 채권을 매수를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매수자 가예요. 가가 A를 갖고 10,000원에 5%니까 500원씩 나온다 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채권의 금리는 5% 그대로고 시장의 금리는 10%가 됐어요. 그럼 채권에 투자 안 하고 시장에다가 그냥 투자하면 이 가는 1,000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더 이상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죠. 어떻게 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다시 보세요. 원래 시장 채권의 이자율 5%였는데 시장 이자율이 10%가 돼요. 채권의 이자율은 변하지 않아요. 액면가는. 시장 이자율이 변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여기는 공급만 있고 수요는 발생하지 않겠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게 채권에서 이야기하는 고평가 저평가에서 매수 매도 전략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익률이 올라갈 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 채권에서 그 유명한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 1번이에요.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됐어요? 보수적이다 해서 채권 딱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만 한두 개 더하자면 제가 요거 기간 설정한다고 그랬죠? 채권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해요. 채권에서는 위험을 뭘로 측정하냐면 채권의 위험 측정 지표는요. 유동성이요. 현금성. 얼마만큼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냐. 만기가 짧을수록 원금을 받을 기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죠. 만기가 길수록 위험해지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채권에 대한 기본 정리예요.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도 제가 지금 일단 보수적 파트부터 먼저 할 거라 채권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뒤에 넘어가서 중립적 파트나 공격적 파트 할 때도요. 여기서 다루는 상품들의 특징을 지금처럼 가장 이해 안 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가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교재 121페이지 1절에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이에요. 먼저 우리는 여기부터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보고 갈게요. 1번. 보수적 투자 성향을 보유한 고객들이 노후 생활을 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안정적인 금융상품들을 알아보고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채권과 연결되어진 상품들이다. 2번. 중립적 성향도 마찬가지 중도형 금융상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리스크 있는 자산에 투자하지만 그 상품의 구조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시켜주는 상품들이에요. 마지막 적극적 투자 성향, 공격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보유한 고객들의 은퇴 설계의 다양한 투자형 금융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파악하자. 주식이나 파생 이런 것들에 들어갔을 때 장점과 단점들 당연히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의 특징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내려와서 첫 번째 줄. 은퇴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고객 각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락.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여 동그라미. 적합한 투자 위험금을 보유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가장.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고객 입장에서 보면 투자 위험은 수익률이 변화하는 변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동성의 별표.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는 커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서 122페이지 첫 번째 줄. 투자 이론에서는 수익률 변동성을 총 위험이나 체계적 위험과 같은 다양한 지표로 측정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치세요. 총 위험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총 위험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체계적 위험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데에는 주로 총 위험, 즉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됐나요? 예. 자, 요걸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기 위험에 대한 부분들 추가 설명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험은요. 총위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대요. 근데 총위험은요. 엄격하게 따지면 체계적 위험과 체계적이지 못한 비체계적 이 둘로 결합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요 비체계적 위험이 누구냐면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투자. 분산투자로 제거 가능한 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총 위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즉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자, 표준 편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 기억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긴 표준 정규 분포. 자, 요 가운데 값이 평균 값이라면 이 평균 값으로부터 수익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요 떨어져 있는 범위 있죠. 이 범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얘가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여기에 있고 이 핑크색으로 칠한 만큼 떨어져 있는 총 위험이다. 이랬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빠져버릴 테니까 이 위험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실질적으로 이 표준 편차 정규분포 안에서 설명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 정도는 확인해 두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각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을 엄밀하게 측정하여 이를 투자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곳도 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우리가 위험을 뭘로 보겠다? 총형으로 보겠다. 근데 특정 국가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없어지는 위험을 제거한 체계적 위험만으로 평가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금융상품별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표 2-1을 봐보세요. 변동성 구간. 그래서 0.5%까지, 2%까지, 5%까지, 10%, 15, 25, 25% 초과 되면 위험 등급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시그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0.5라는 건 변동성이 0.5% 이내로 들어오면 얘는 위험 등급 1등급이에요. 매우 안정적인 상품들이 되겠죠. 그리고 7등급으로 내려가면은 리스크가 높아지는 그렇죠. 위험 상품들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각 금융회사들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형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조사하여 금융상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안전 추구, 위험 중립, 적극 투자, 공격 투자 5가지형으로 구분한다에 별표 쳐서 꼭 기억하세요. 요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투자 성향 진단표의 예시예요. 이렇게 표 2-2예요.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넘어오시면 124페이지에 투자 성향 점수표에 이렇게 20점 이하는 안정형, 80점 이상은 공격 투자형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표 2-3을 봐보세요. 표 2-3을 보면 그 투자 성향 5개랑 금융 투자 상품의 위험도에서 정리해 놨죠. 지금 동그라미가 없다는 게 그 표시예요. 예를 들어 안정형은 초저 위험 상품에만, 안정 추구형은 초저 위험이나 저위험 상품에만, 중립형은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적극형은 고위험까지, 공격 투자는 초고위험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표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설문조사에서 투자 성향 점수표가 나와버려서 5개 단계 중에 하나가 정리되어진다면 표 2-3을 통하여 어떤 상품들을 투자할지 보고 그럼 이제 이 구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상품들이 표 2-4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저 위험이요. 국고채, 통한채, 지방채, 보증채라면 안정형이 나왔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4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ELS에 들어가는 순간 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서 2번째 집합투자증권은요. 모든 위험군들이 다 투자 가능하다. 별표 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표를 갖다가 잘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 성향 분석 표 상에서 중립형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냐?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 중립형은 중위험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고위험, 초고위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채권에서는 WB 이하, 그러니까 투기 등급들은 안 되고요. ELS, ELD는요 원금 비보장이 안 되고 주식 안 되고요. 신용거래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관리 종목들 당연히 안 되고요. 선물 옵션도 당연히 안 돼요. 반면에 뭐는 가능하다? 펀드는 가능하다. 집합투자증권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자 성향 5단계,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2-3, 2-4 연계해 갖고 3개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셔야지 따로 보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흐트러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그 위험, 이 자격증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은퇴설계 전문가라는 건 은퇴를 준비하거나 또는 은퇴에 처해져 있는 특정한 개인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안, 세금과 관련되어진 정보 제안들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이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취득해야 될 목표예요. 그럼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상품들에 들어가세요라는 권유들인데 그런 권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위험 성향에 따른 고객 스타일 5가지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서 상품들을 위험별로 분류해 놨으니 100% 이런 것들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뭐 상품을 보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124페이지로 내려와서요. 투자 성향 점수표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 조금만 볼게요. 첫 번째 줄.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의 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선정한 후 투자를 권유해야 된다. 요 문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각 상품별로 위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 상품을 권유해라. 다만 여러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인 경우 별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의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한 가지 상품이 위험 등급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위험 중립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주식이나 초고위험 상품이 파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랩 안에서의 주식이라든가 파생에 들어가 있다면 이 펀드 상품 자체가 다 그 비적격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서 금융기관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주기 또는 투자자의 펀드 거래 시마다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여부를 투자자에게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포트폴리오나 펀드에 있는 상품들을 재조정해서 안 들어갔던 상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품 밸런스, 비중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은 되어져 있으나 거기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편입된 상품에 실제로 자금이 투자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버리면 그 상품이 투자자 위험 성향보다 높은 상품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 그것에 동의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죠. 됐죠? 예.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반드시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분, 보수적, 중립적, 적극적 해서 상품도 싹 나눠놨죠. 예. 누가 봐도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문제예요.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어차피 하나하나 상품을 다룰 건데 상품을 갖고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1번 보세요.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에서 양가로 3번하고 4번에 있는 ELB랑요. DLB를 보세요. 얘네 중에 핵심은 앞에 있는 원금 보장의 핵심이에요. 얘네들이 ELS의 상품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ELS 구조들 중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 두 가지만 빼서 보수적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추천이 가능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중립적은요. ELS, DLS 둘 다 가능해요. 자, 얘네들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상품들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적극 투자형은요. 양가로 3번에 ETF, 상장 지수 펀드. 얘는 펀드는 펀드인데 왜 적극형에 들어가냐면 이게 시장에 들어가서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ETF 자체는 안정성이 있으나 시장에서 상승 하락을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라보고 적극적 상품으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가치주 펀드, 엄브렐러 펀드, ELS, 인덱스 펀드 이런 애들 같이 정리해서 한 가지 봐두시고 특히나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적극적 투자 성향의 양가로 2번에 인덱스, 양가로 6번에 ELS 인덱스라고 들어가 있는 거 혼동하지 마세요. 자, 왜 제가 혼동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보통 이제 금융 자격증 많이 따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인덱스라는 게 지수를 추종해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패시브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정적인 전략으로. 맞아요. 패시브하고 안정적인 전략이지 변동성이 적은 상품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 급등하고 급락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코스피가 갑자기 3%씩 빠져버렸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덱스 상품의 수익률도 3%, 4%씩 빠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패시브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봐갖고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들이지 인덱스는 무조건 투자해 놓으면 손실이 안 나는 변동성이 적은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융상품을 바라봤을 때 특징하고요. 투자자의 성향을 바라봤을 때 특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구분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정도 취득하시면 기존에 뭐 우리 대행인 자격이라든가 자문인력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있으실 거고 뭐 AFPK나 이런 자격도 따셨을 거고 그리고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가 FP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따다 보면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하고 여기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약간씩 갭이 있어요. 그 갭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앞전 자격들은 대부분 다 상품에 초점을 맞춘 자격이고요.
이 은퇴설계 전문가 가격은 고객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상품 자체도 금융상품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변동성이 적으니까. 맞죠? 하지만 이걸 투자자에게 딱 접목시켰을 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해서 얘가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적극적 투자 성향의 고객을 위한 상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126페이지 1번에 투자 성향이 고객을 위한 안정형 금융상품을 조금 볼게요. 자,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극히 최소화하려고 하고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별표. 됐죠? 이게 뭐 수익성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뭐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들 중에서 첫 번째 주식 편입 비율이 0%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째 다양한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채권형 펀드의 동그라미. 그렇죠? 파생결합 금융상품 중에서는 세 번째 짝대기에 주가지수 연계증권인 ELS 중 원금 보장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파생결합 증권인 DLS 중 원금 보장형의 동그라미. 이러한 애들이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니까 ELS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고요. DLS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ELS 중 원금 보장형.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ELB라고 말하지 않고 ELS 중 원금 보장형.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 풀다가 혼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원금 보장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ELP 아니면 DLP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넘어가서 12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국내 채권형 펀드. 자, 국내 채권형 펀드의 핵심 포인트 보기 전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그림 2-1부터 볼게요. 자, MMF, 그렇죠? 머니마켓이죠. 이제 가장 단기 금융자산들이 돌아가는 거의 현금과 가까운 현금 등가물의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가 채권형,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 주식,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형, 혼합자산 펀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위험해진다. 됐나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채권형 펀드의 핵심 포인트. 펀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발간한 펀드 투자 상담사 교재에 따르면 채권형 펀드란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펀드 상품을 분류할 때는 편입 비중에 따라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하며 주식이 한 주도 들어가지 않은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한다. 자, 우리 방금 보수적에서 짝대기 첫 번째 뭐였어요? 주식 편입 비율이 0%라고 나와져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펀드를 투자한다면 어디에만? 그렇죠. 채권형 펀드에만 들어가 있죠. 주식이 한 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애가 얘니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는 세 줄 내려와서 채권형 펀드는 기관법인 연기금 등이 자금이 주로 가입하지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 투자자들의 개인 자금도 상당히 많이 가입한다. 다만 지속적인 국내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향후 금리 인상 시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 얘기 갖고 이제 하나 이해하고 가야죠.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채권 상품의 특징 설명하고 들어왔죠.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 이 소리예요. 자, 채권은 수익률과 가격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봐보면 최근에 수익률이 내릴 대로 내렸대요. 금리가.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오를 대로 올라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익률이 더 이상 하락되지 않고 상승을 시작한다면 이 가격은 역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요 상황이 현 상황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그 낮은 수익률의 채권에 투자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예. 실은 뭐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채권의 단가 계산표도 있긴 있어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만기 금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R이 이게 바로 시장 수익률이고요. 요 N이 기간이에요. 이게 뭐 관행적 복합인법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요 정도 개념만 봐도
분모의 값이 시장 수익률이 커진다라는 건 분모의 값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게 채권의 가치니까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단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 반비례 관계를 알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서 채권의 단가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제가 읽었던데 다만 여기서부터는 밑줄 그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서 128페이지. 채권형 펀드의 위험. 주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형 펀드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들이 채권형 펀드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은 뭐냐면은 가격 변화 위험이요. 왜 가격 변화 위험이요? 그렇죠? 금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예. 자, 간단히 말해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밑줄. 되죠? 즉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형 펀드의 가격은 하락.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많이 남은 동그라미. 장기 채권의 민감도가 잔존 만기가 짧게 남은 단기 채권의 민감도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채권이라는 건 만기가 존재하고요.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반환받아요. 그럼 이 만기가 예를 들어 30년이라면 내 원금이 3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고 싶어도 현금화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올라가죠. 채권의 위험은 유동성으로 측정한다. 아시겠죠? 황금성, 유동성 다 괜찮아요. 현금화 시키는 능력이 채권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위험은요. 단기 채내, 장기 채내.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들은 유동성이 높으니까 가치가 높게 판단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낮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장기 채권의 기준가격 하락률이 단기 채권의 하락률보다 크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보세요. 자, 여기 지어볼게요. 두 개를 이제 믹스 시키는 거예요. 자, 금리하고 만기. 자,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죠. 떨어질 때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떨어질 때 만기가 장기라면 하락이 자 만기가 길다라는 건 민감도가 크다는 뜻이라고 했고 하락을 더욱더 부추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시에는 장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갖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반대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채권을 사서 민감도를 낮춰야죠. 그러니까 하락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금리가 하락을 하면 가격은 상승을 할 테니 이때는 더 많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쵸? 장기 채권을 매수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지금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편차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듀레이션까지 아니까 이 개념이 쉬운데? 라는 분들은 듀레이션 갖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앞서서 그 전에 자격을 딴 지 너무 오래돼서 이 채권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다 없어졌다. 그럼 제가 딱 설명하는 수준까지만 따라오세요. 머리 아픈 듀레이션이 뭐니 이런 것까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나에 있는 개별 위험. 채권을 발행한 기업 등은 경제환경, 산업환경 등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얘가 바로 그래서 채권의 등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트리플 B 이하로 내려가면 투기 등급이고 트리플 B부터가 투자 적격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트리플 B니 더블 B니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도예요. 그거를 채권의 신용도가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업의 신용도는 낮아도 안전장치가 확실하다. 그럼 채권의 신용도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발행한 기업의 신용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 넘어오면 유동성 위험. 자, 이제 유동성 위험은 앞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현금